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산기반 구축과 사업화 단계의 마지막 파트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 파트, D 단계는 8단계였고요. 지금까지 우리 5단계까지 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냐면은 공장을 짓고 설비를 도입해서 시운전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공장 설립의 승인과 공장 등록 단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D5 단계를 설비가 도입되고 설비가 시운전되고 시생산 공정 표준화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D6의 순서와 이렇게 맞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먼저 설립 승인을 하고 공장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에 대한 시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운전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공장 등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설립 승인과 공장 등록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달라질 뿐입니다.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장을 다 짓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짓기 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공장 건립 과정의 큰 흐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목 측량을 하고 나서 토목 공사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건축 설계, 건축 공사, 건축 준공, 그다음에 기계 설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 토목 측량 설계를 하고 토목 공사 사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아직 하기 전인 거죠. 하기 전에 측량이 된 상태에서 이 부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당 시군청에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습니다. 짓고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돌려본 다음에 공장을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보면은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이라는 것은 이 건축 준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구 설치가 기계 설비를 완료하고 그 다음 단계 해보라는 것이죠.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이제 신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승인 신청을 한 거고 이제는 완료 신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등록증이 나와요. 공장 등록증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산지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 규정은 최종 건축물의 상용 승인, 준공이 나오고 나서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장을 이렇게 돌려보는 작업을 2개월 동안 해보겠죠. 앞서 제가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다 완벽하게 양산체제로 상업용 제품으로 품목 제조 보고까지 해서 가기 전 상태의 시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품목 보고까지 다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품목 보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장 등록도 안 돼 있고 영업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운영 정도만 돌려보고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D5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제가 설비 도입
설비 검토, 도입, 시운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시운전이라는 부분은 조금 초벌적인 개념의 시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장 설립 또는 공장 등록이 다 끝나고 나서 영업 등록하고 나서 품목 제조 보고하기 전까지 앞서 말씀드린 공정 표준화의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정 표준화의 작업의 범위를 제가 넓게 잡다 보니까 설비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품목 제조 보고까지의 그 범위를 잡다 보니까 그게 D5나 D6의 순서로 배치가 됐을 뿐이지 이 흐름들은 큰 흐름 맥락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장 등록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150평이 안 되는 공장인 경우들은 앞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설비가 들어오고 나서 시운전 해보고 바로 공장 등록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산지법이라고 했던 그 법의 16조 2항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가 들어온 다음에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정 표준화라는 작업을 일부 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이 되면은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공장 등록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영업 등록에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위에도 공장 등록증이 발급되고 즉 공장 설립 승인인 경우에도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냥 공장 등록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장 등록이라는 것은 복잡한 절차라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공장 등록이 됐다고 쳤을 때 영업 등록과 품목 제조 보고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이것은 순서가 또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 등록을 해야 품목 제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영업 등록에는 식품 제조 광업과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한해서 영업 등록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해당 관청과 부서들은 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방식약청장, 그 다음에 지자체의 단체장입니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 담당과라고 보면 되겠죠. 준비 서류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의 37일과 41-2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등록 신청서를 내고요. 교육이수증,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조방법 설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배치도면, 신분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건강진단, 결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대상은 비교적 인허가가 복잡하지 않은 영업유형이라 하는 식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나 운반업, 소분 판매업, 이때 유통 전문 판매업도 필요합니다. 포함됩니다. 나머지 부분들 휴게음식점업, 제과점 영업 이런 경우들은 다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자, 똑같이 식품위생 담당과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을 안 하는 영업업종이 있죠. 유통 전문 판매원인 경우는 위탁 생산을 어디선가 할 겁니다. OEM 생산을 해오겠죠.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우리가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무실, 창고, 제조소 이런 것들 제조소가 필요한 부분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영업 등록 진행을 합니다. 자, 영업 신고 등록의 절차는 시군청의 위생 담당과에 가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시의 서류고
영업신고 후 법적관리 서류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실적보고서, 원료에 관한 부분들, 자가품질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 교육필증, 수질검사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직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영업신고 후에 법적관리 서류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영업 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는 유통이 가능한 제품, 즉 품목 제조 보고를 통해서 만드는 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품목 제조 보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영업신고에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신청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 사이트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이트에 접촉해서 시행규칙의 37조와 41조 부분에 요 두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이트 중에 하나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자료실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청 서류입니다. 영업 등록 신청서에서 인적사항들, 회사에 대한 정보들 쓰게 되어 있고요. 제출 서류가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강진단 결과서.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건축물 대장, 우리가 D1 단계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에서, 이 장소에서 이 사업 유형을, 이 영업을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죠. 자, 영업 등록이 아니라 영업 신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서류 양식은 조금 다른데요. 영업의 종류들이 제조 가공업이나 첨가물 제조업 빼놓고는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서 체크를 하고 용수를 뭘 쓰는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같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어떤 서류들을 더 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가공하자 하는 식품의 종류가 무엇이고 제조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제조 방법 설명서입니다. 이때 유형을 정했죠. 우린 일찌감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정했고요. 원재료 및 배합 비율은 우리가 개발 과정을 통해서 확정 줘놓고, 또 제조 가공 공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제조 공정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순서로 공정 표준화가 최소한 품목 제조 보고 영업 등록 전에는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등록과 품목 제조 보고를 제가 같이 넣습니다. 서류가 거의 비슷한 서류들이 들어가요. 그 전에 우리가 D5에서 그런 작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료에 우리가 작업하는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아주 간략하지만 기본적인 조건들을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파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착즙기를 거쳐서 마이크로 여과를 거친 다음에 살균은 몇 도에서 살균한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보면서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폐수는 얼마가 나올 것 같고 또 위생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은요, 파우치 포장이다, 용량이 얼마다, 포장 재질이 어떻다, 유통기한이 어떻다라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거기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먹는물 수질 검사 기간은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질 검사 기관은 환경부 사이트를 통해서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을 검색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질 검사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업등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영업등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영업등록증에 처음 영업등록증을 받은 거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증을 받은 겁니다. 영업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업등록증을 갖고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에 이와 같이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이제 제조에 식품제조가공업이 들어간 것이죠. 자, 영업등록 후에 구비해야 할 법적 서류들입니다. 자, 영업등록증 우리가 발급 받아놨고요. 품목제조보고서 뒤에서 설명드릴 그 보고서 준비해놔야 됩니다. 생산작업기록부 3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원재료 수불부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일지 2년간 성적서를 비치해야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위생교육 이수증,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생산실적 보고서. 식약청에 우리가 생산실적을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품거래 내역서 3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썹이랑 상관없이 모든 제조가공업에서 영업 등록 후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품목제조보고랑 영업등록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겠죠. 이 식품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것은 전자민원 신청에 코너에 가서 진행을 할 텐데 회사 이름으로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공인인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품목제조 보고서라는 기본적인 첫 표지 서류가 있고요. 이 안에는 누가 보고를 하는지 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지 정보들 적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영업등록에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적는 거죠. 어떤 품목이라는 정도를 여러 품목이 있을 수 있어요. 영업등록에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유형의 제품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그런 제조 방법 설명서를 넣어줬는데요. 이 품목제조보고는 그것들을 더 상세하게 넣어주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유형이 들어가고요. 제품 이름이 뭐다라는 게 들어가요. 자, 제품 이름에 무슨 쌍화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또 무슨 과일 건조 제품이라면 과일칩인데 그 제품 이름을 회사가 정한 이름이죠. 회사가 정한, 즉 디자인 과정에서 네이밍한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적어주고요. 배합 원료가 무엇인지, 배합 비율이 무엇인지, 포장재가 무엇인지, 성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적어봅니다. 앞서 영업 등록에서도 유통기한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공정표준화가 되고 유통기한 설정이 돼야 되고, 표시기준이 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 단계들은 표시기준, 유통기한 설정, 영양성분 분석 이런 것들은 어느 단계에서 했었죠? 공장 짓기 전에 C 단계에서 미리 해놓던 서류를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설정의 근거, 실험 리포트를 첨부하거나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그걸로 가름한다는 그런 설정 사유서를 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던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영업 등록에서 봤던 제조 방법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니까 이때 제조 방법 설명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앞서 품목 제조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요 파트가 제조 가공 공정으로 더 들어갈 정도입니다. 자, 뒤에 가서 볼까요? 자, 뒤에서 보니까 이 제조 방법 설명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유형이 뭐고, 제품명이 뭐고, 원재료, 성분명이 뭐고, 제조 방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상이 뭐고, 용법이 뭐고, 포장 방법이 뭐고, 포장 단위가 무엇이고, 다시 유통기한이 얼마인지를 또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서류를 갖고 식품안전나라의 품목제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품목제조 보고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료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과 주스도 만들고 딸기 주스도 만들고 포도 주스 만듭니다. 각각의 품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유형은 음료 중에 과체 주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품목과 유형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유형은 식약처가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해당되는 그 개념을 얘기하고 그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품목이라면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딸기맛 주스, 딸기맛 요구르트, 또 요구르트 중에 포도맛 요구르트, 이렇게 개별 제품들, 원료가 달라지는 단위마다 달라지는 그 제품의 그 구분을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품목 제조 보고의 사이트 보시면은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안에 품목 제조 보고가 있네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세 개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실제로 세부 정보 입력하는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청인 정보 담당자. 예, 적죠? 그리고 두 번째, 품목 제조의 기본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제품명, 유통기한, 유통기한 설정 근거, 보존 및 유통 방법,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재료명을 입력합니다. 자, 원재료명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일이 손을 쳐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클릭해서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식품공정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있는 원료냐 아니냐를 이 과정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식품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그런 원료를 썼다. 여기서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품목 제조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제품을 개발하는 B단계에서부터 미리 고려를 하고 식품의 사용이 가능한지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쭉 해봅니다. 제품 원재료 기타 설명에 제품명이 뭐고 원산지 같은 것들을 추가 사항을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입력하는 거죠. 이 제조 방법 설명서 안에는 기본적인 설명 외에도 더 좀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한라 인증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첨부 서류를 쭉 등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 첨부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 방법 설명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원료를 썼는데 그것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의해서 사용하는 원료라면 그런 서류들도 넣어야 될 겁니다. 또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이런 것들 넣어서 첨부 서류를 등록하게 됩니다. 자, 예시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화채 주스이고요. 앞서 보여줬던 그런 공정 흐름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제조 방법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유통기한을 여기다 표현하지만 다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사과 주스고 보관 방법이 어떻고 실온 보관으로 했죠. 살균 제품이니까 유통기한은 12개월로 유통기한 설정 사유를 잡았습니다. 실험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왔네요. 생략한 케이스죠. 어떻게 생략했냐면은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 원료도 같고 성상도 같고 포장 재질도 같고 보관 온도도 같고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같고 유탕 처리하지 않았던 것도 같고 순간 살균했다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유사 제품이 12개월로 나와서 우리 제품도 12개월이 될 거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서를.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케이스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 서류를 앞서 소개했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것이 D7 영업 등록과 품목 제조 보고 과정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까지 된다면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되는 겁니다. 판매하시면 됩니다. 생산해서 판매. 이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본격적으로 가공업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가공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또 다른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에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가품질 검사라는 과정입니다. 식품 유형별로 검사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식품공전에 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거에 규격 부분에 적혀 있는 부분들을 자가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료는 이미 누군가가 그 식품 원료로서 식품이 들어오게 했다면은 그것을 품목 제조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가품질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 검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원료들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최종 제품의 즉 완제품의 규격 검사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가품질 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자가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가품질 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항목들에 대해서는 식품 공전을 봐도 알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거를 위한 별도의 고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지정이라는 그런 전문 고시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시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시행규칙에도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도 자가품질 검사 기준이라고 해서 31조 제1항 관련해서 즉 법제처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 시행규칙에서도 자가품질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있는 검사 기준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상위법에서의 규정들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인 거죠. 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가품질 검사 대상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된다. 판매용 제품은 자가품질 검사해야 되고요. 품목별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런 거죠.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딸기 주스, 품목이 다르니까 품목별로 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식품공정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을 우리가 여러 개 만든다.
방금 예를 들어드린 사과, 딸기, 포도 주스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같은 유형에서 같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3개의 품목을 만들고 있지만 이 조항 때문에 그냥 포도 주스 하나만 바꿔도 사과와 딸기에 대해서 안 바꿔도 우리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포도 주스만 자가 품질 검사를 하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한다고 저 편의를 우리가 제공해 준 것인데 한 번은 포도 주스하고 한 번은 사과 주스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또 기구 용기 포장의 경우도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경우 재질별로 자가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재질이 다르면 포장 재질이 다르면은 유통기한도 달라질 수 있고요. 품질의 변화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주기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원료를 다 갖고 하루에 다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중간에 반제품을 만들어 놓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일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또 소분하는 경우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따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을 더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 제조 가공업에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평가의 주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항목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부분에 가니까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음료류입니다.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대장균, 보존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당되는 식품 유형의 규격을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3번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또 가열 처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아니다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규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기준은 NOC1, 스몰 m 100, 라지 m 1000입니다. 5개의 샘플을 갖고 샘플링을 해서 미생물 세균 검사를 했더니 스몰 m 100보다 1000 사이에 100과 1000 사이에 오는 샘플이 하나까지는 허용해 준다라는 표현인 거죠. 만약에 1000이 넘어간 게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불합격이 될 거고요. 모든 게 100 이하라면은 완벽하게 자가 품질 검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하나까지는 100을 넘어가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보존료를 검출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 보존료에 대해 검사를 다 해야 될까요?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르색소가 불검출해야 된다. 타르색소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업 등록 후에 반드시 보관하는 서류 중에 뭐가 있었죠? 원료 수불부가 있었어요. 원료 수불 대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입고할 때 기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그 원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들을 우리가 다 첨부를 해놨죠. 거기에 타르색소가 없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외에는 타르색소를 원료로 산 적이 없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입증해 준다면 우리는 자가품질 검사에 타르색소를 또는 보존료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앞서 고시는 공전에서 규격을 정해놨고요. 자, 검사 항목으로 음료류 9.3에 과일 채소류 음료류 그 안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과채 주스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네요. 납, 카도뇽 어디서 왔나요? 이쪽에서 왔죠. 세균수 여기서 왔죠. 대장균군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과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어떤 거죠? 이런 거죠. 녹즙 같은 거죠. 녹즙. 녹즙처럼 가열 처리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스몰 m과 라지 m이 큽니다. 살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 수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파툴린 보십시오. 공전에 없죠. 없는 걸 검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고시를 보지 않고 이것만 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이거 갖고 만들다 보니까 파툴린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채 주스의 이 고시에 보면은 사과 주스 농축액과 사과 주스에 한해서는 파툴린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식품공전에 품목별, 유형별 기준 규격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 가면 원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제조 기준이 있어요. 그 원료 부분에 가면 있어요. 파툴린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전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 했다면 실수를 안 할 텐데 공전의 해당 부분만 읽고 자가품질 검사를 해서 파툴린만 빼놓고 분석을 해도 자가품질 검사 기준 위반이 되는 것이죠. 네. 보종료, 대장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하는지는 이제 파악이 됐고요. 주기는 식품 제조가공업과 즉석 판매 제조가공, 제조가공업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개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자주 하게 할까요? 아무래도 유통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깁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자가품질 검사 관리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식품 제조가공업에서는 이와 같이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자,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으로 먹는 과자,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음료류 얼마의 주기로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빵류, 식류, 알가공품, 음료류 이 안에 2개월마다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커피 보겠습니다. 커피는 여기 있죠? 3개월마다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개씩. 그럼 커피는 음료인데 음료류로 해서 2개월마다 한 번씩일까요? 아니에요. 음료류에 커피는 따로 빼놨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공 원료 식품들은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라면 6개월에 한 번씩으로 검사 주기가 늘어납니다. 용기 포장은 6개월에 한 번이 될 거고요. 자, 과자 중에 빙가류는 어떨 거냐는 거죠. 1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빙가류 유통기한이 길어요. 근데 왜 자주 볼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유통 중의 문제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조 과정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겠다는 게 자가품질 검사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빙가류는 1개월에 한 번씩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고요. 앞서 음료류가 2개월에 한 번씩이었는데 녹즙처럼 비가열 음료라면은 1개월에 한 번씩 봐야죠. 미생물 수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또 그것이 물론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 주기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과체 가공품은 어떻습니까? 1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생식료 1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주기가 짧을수록 조금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쉽게 변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제조업소마다 뭔가 관리 허점이 보일 만한 그런 제품들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설탕 같은 건 어떨까요? 제조업소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허점이 별로 안 보일 것 같은 제품이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섞여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설탕은 유통기한도 길고 이와 같이 자가품질 검사 기간도 3개월 정도로 깁니다. 물론 원료나 용기 포장보다는 짧지만 그렇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강업은 어떨까요? 여기 식품 제조 강업에서 보였던 주기가 1개월부터 6개월까지였다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강업은 대부분 9개월 이상입니다. 9개월마다 한 번씩입니다. 자, 즉석에서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았어요. 즉석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즉석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 여러분들 커피를 만들어 판다는 걸 혹시 휴게 음식점으로 혼동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제조강업입니다. 제조강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쌀과자를 판다. 이런 경우죠.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팝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들. 즉석 섭취식품,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순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개월에 한 번씩이다 라는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의해서 달라지는지를 한번 소개하는 자료들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내용이죠. 포도주스, 사과주스, 딸기주스 만들면은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회사가 국수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수제비와 쫄면을 만들어요. 근데 규격 항목이 같아요. 수제비와 쫄면이. 그러면 수제비 하나 갖고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수제비인데 유통 라인에 따라서 어느 유통 라인에서는 우리는 좀 오래 가게 하려고 주정 침지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그 회사용으로 그 유통 전문 판매원용으로 우리 제조업체에서 A라는 품목으로 품목 제조복을 따로 했고요. 또 다른 공법이 있어요. 주정을 넣지 않고 좀 오래 가지는 않지만 주정까지도 않는 그런 제품이 따로 있다면 분명히 제조 공법이 다르죠. 그러면은 자가품질 검사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각각의 제품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정을 처리한 국수와 일반 국수의 검사 항목이 또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이냐와 대장균군이냐와 달라지는 거죠. 자, 세균수의 분석을 안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정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살균 공법을 써서, 살균 방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세균수를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가품질 검사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위탁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위탁 분석 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합 LMS, LIMS라는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가품질 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위탁을 했다면은 위탁된 기관에서 LIMS, RIMS라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자가품질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불합격 처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 위탁검사 기관이나 스스로 하는 기관에서 그걸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시각처가 관리하는 이 림스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되게끔 하는 자료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불합격 상황이 시각처에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자가품질 검사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 전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사실을 확인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통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엄하게 영업허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소, 해당 제품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공 식품 제조 강업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해썹 인증 조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장 설계를 더 엄격하게 할 거냐 아니냐를 결정했죠. 이제 인증을 진행할 겁니다. 그 인증에 관한 부분들은 D단계가 다 끝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넣고요. 실제로는 해썹이라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해썹은 이와 같이 해썹 관리 부분과 선행여건 관리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들, 특히 위생적인 관점에서의 관리 시스템의 선행여건 관리와 CCP 위주로 중점 관리하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해썹 관리를 한다는 부분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서 인증 진행을 한다라는 걸로 소개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썹의 의무 품목은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썹 의무 품목 적용 대상은 총 12개의 그룹으로 정리되어 있고, 100억이 넘는 제조소인 경우는 이 앞에 12-2까지 나와 있는 품목이 아닌 어떤 품목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 즉 품목 제조 보고 이후에 나와 있는 자가품질 검사 부분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